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요즘 참 개별 종목 장세 때문에 좀 소갈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시장에 한꺼번에 같이 올라가 주면은 내가 선택을 좀 잘못했어도 나의 수익이 그래도 좀 많으라도 손실이 많으라도 될 텐데 그게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을까?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요즘에 경제 지표는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특히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아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은 인내심을 갖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다가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빨리 빼지는 않을게라는 신호를 일단 준 것 같고요. 중국에서 지준율이 인하하면서 중국은 이제 우리가 시장에 돈 풀게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제 경제 지표의 영향력이 더 세냐 아니면 유동성의 영향력이 더 세냐 저한테는 좀 이렇게 보여서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우선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던가 중국의 지준율 인하 같은 거는 이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요인 정도로 파악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파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조업 지표들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연준에서도 경기 둔화 우려를 아무래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파월 의장의 지난주 발언과 이번 주 어제의 발언을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전체적으로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한 거는 지난주 발언과 조금은 달라진 모습인데요. 어떤 말을 했죠? 이제 대차대조표에 대해서는 이제 축소하는 거를 지난주에는 축소를 충분히 한다거나 아니면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네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반면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차대조표에 대해서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 다음에 훨씬 그 규모가 축소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대차대조표 이제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명확하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긴축 정책 같은 경우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조금 덜 비둘기파적인 상황인데 그래도 연준의 기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시장 친화적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신중한 기조로 갈 것이다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그 파월 의장의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우리 시각으로 지난 금요일 밤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겠다까지 좀 과도하게 해석했었는데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금리 아니죠. 인상 기조는 계속 가져가되 그러면 경기를 보고 그 속도는 조절해 줄 수 있다 우리가. 돈을 언제 뺄지 안 뺄지 또 언제 뺄지 이런 정도는 조절해 줄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네요. 일단 근데 그 현재 제조업 지표들이 어떤 상태로 나오고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제조업 PMI랑 차이신 제조업 PMI 이렇게 두 가지로 발표가 되는데요. 기준선이 50입니다. 근데 둘 다 12월에 모두 50을 하회한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2년 몇 개월 만에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위축 국면에 들어갔다. 그것 때문에 사실 연초에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거는 사실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제조업, 미국의 제조업 PMI 역시도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상대적으로는 ISM 제조업 지수가 양호한 모습이었지만 12월에는 크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실 지역별로 이제 제조업 지수를 발표하는 거를 사실 통해서 시그널을 확인을 하긴 했었는데 믿었던 미국의 제조업 지수마저도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초에 특히 이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 보면은 또 사실 약간 반등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이제 또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무래도 좀 작용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무역 협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무역 협상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차관들끼리 합의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들고 이제 장관한테 가겠죠. 장관한테 찾아가서 보고를 하고 우리 이런 내용으로 합의해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결정 단계가 나타나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시장에서 심리는 많이 완화된 것 같은데 이제 그 심리라고 하는 게 또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무역 협상에 대해서 다들 약간의 과도한 기대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실무진 협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긍정적인 뭔가의 결과가 나오기는 사실 어려웠던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농산물 쪽이라던가 이제 에너지 쪽에서 이제 중국이 조금 수입을 더 늘리겠다라는 정도만 그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정도의 협상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작년 5월에 있었던 2차 무역 협상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또 중국이 이제 미국과의 갈등이 좀 커지다 보니까 농산물 수입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런 것들 다시 이제 또 이제 되풀이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GMO 같은 쪽으로 뭐 수입을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기술 이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지적 재산권 그리고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이제 온전하게 이제 협상이 이제 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장기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고요. 이것들이 뭐 3월 말까지 해결이 될 수 있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의 최종적인 목적은 재선에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협상을 끌고 가면서 자신이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3분기 말 4분기 초 돼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면서 내가 중국에게 손을 들게끔 만들었다. 중국이 기술력을 빼돌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겠죠.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2020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월가의 음모론이긴 한데 19년의 거품을 좀 꺼트려 놓은 다음에 20년의 경기가 회복되는 걸 보여줘야 자기의 지지층이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음모론이 있다는 거예요.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요. 네, 뭐 음모론까지는 아니지만 네.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재선인데 네. 그거는 맞죠. 네.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 하겠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튼, 네. 네. 지금 지지율을 봤을 때는 좀 4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내가 이제 재선을 하려면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는 재선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월 말쯤 되면은 민주당에서 서서히 한두 명씩의 대선 주자들이 출격을 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에 이제 그런 이제 일정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이미 이제 사이클이 길게 보거든요. 이제 준비를 하는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네. 이제 전당대회도 해야 되는 거고 정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후보들이 이제 선정이 되고 후보들 선정해서 두 사람 간의 이제 지지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만약 2020년 초반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트럼프가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제 말쯤에 이런 것들을 공고하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공화당에서 대선 대표 주자가 되고 그러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의 반등을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저희가 뭐 다른 질문도 있긴 한데 좀 전략으로 먼저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게 보니까 일단 금리 면에서는 금리 인상 기준은 계속 간다는 거고 물론 시장에 악영향을 안 줄 정도로만 간다는 거고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3월까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략은 좀 반등 시 뭔가 조절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까? 우선 반등이 어느 정도냐라는 네, 것들 네. 다를 것 같고요. 우선 리스크는 저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불안 심리는 여전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반등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될 거예요. 네. 리스크 요인들이 하나하나가 뭔가 해결되면서 지수의 하단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당장 다음 주에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제 협상 투표가 있습니다. 네. 그 투표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 브렉시트 리스크가 이제 또 계속 3월 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무역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협상의 시작 단계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직은 불확실
악실성이 이어지니까 그래도 좀 스타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변동성 지수가 그래도 낮다라는 판단이고요. 이제 뭐 유틸리티라던가 통신 같은 게 좀 방어적인 측면인데 그 비중을 그렇게 크게 늘릴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필요가 있고요. 또 실적 개선 측면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업종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방어적인 측면 플러스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저기 업종별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일단 그 어닝 자체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되는 뭐 업종별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우선 얼마 전에 이제 화요일에 네. 삼성전자랑 LG전자 실적을 발표를 했죠. 4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일회성 비용 등이 나타나면서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닝 쇼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는 다들 예상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제 4분기 실적이 그래도 좀 괜찮아지거나 아니면 4분기 대신에 1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업종들을 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이제 매수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업종들을 봤을 때는 유틸리티 쪽이라던가 기계 업종이라던가 그리고 조선 같은 산업재 업종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이제 지금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좀 저가 매수 측면에서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많은 기관들이 이제 매년 다음 연도를 맞이하기 전에 한 10월, 11월쯤에 이제 산업 전망을 내놓잖아요. 네. IBK 쪽에서는 올해 그래도 가장 두각을 나타낼 것 같은 산업이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네네. 말씀을 드리면은 통신하고 미디어 엔터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통신 같은 경우는 5G 이슈도 있는 반면에 그리고 방어적인 측면이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수 자체가 2019년에 박스권인 상황에서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은 나타낼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신이 방어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슈적인 측면, 5G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신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수출과 조금 동떨어진 그런 쪽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미디어 엔터라고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도 사실 따라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견해를 또 갖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내 시장 좀 정리하고 원래는 이제 국제 유가를 앞에서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게 좀 맥락이 잘 안 맞아서 좀 뒤로 뺐습니다. 유가 전망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이유가 사실 요즘에 뭐 캐나다 지역에서는 원유 생산 지역에서 이제 그 생산을 못하게 되는 지역들도 나오고 있고요. 좀 유가가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네, 이제 제가 뭐 원자재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는 네네.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현대 지금 이제 뭐 4분기에 38%가 사실 유가가 하락했거든요. WTI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이제 8거래일 정도 이제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50를 회복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50에서 $60 초반 정도 수준에서 계속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 이제 유가의 상승을 위해서 이제 수출량을 좀 감축을 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공급과잉 이슈는 올해 내내 지속될 거고요.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무래도 이제 경기 불안이라든가 경기 둔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가 온전하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유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글로벌 시장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시간도 좀 뜻깊은 시간으로 좀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도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